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다별량 데이터 분석의 앙상블 기법 중에 네 번째 꼭지이고요. 어댑티브 부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했던 백인과 랜덤 포레스트는 백인 기반의 방법론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원래 개수만큼 부스트랩을 이제 한 복원 추출을 한 부스트랩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부스트랩에다가 바이어스는 낮지만 베리언스가 높은, 다시 말하면 모델의 복잡도가 높은 알고리즘들을 학습시킨 다음에 결합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방식으로 특정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먼저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고 학습된 알고리즘이 잘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음 단계에서 풀어보는 시도를 주 목적으로 하는 부스팅 계열의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스팅 이제 이 강의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다부스트라고 불리는 어댑티브 부스팅이라는 방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GBM이라고 불리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어댑티브 부스팅, 아다부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부스팅의 목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스트롱 모델과 위크 모델이라는 개념을 먼저 같이 차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 모델과 위크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위크 모델이라는 거는 뭐냐면 랜덤 게싱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약간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의 범주를 분류해야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때 범주가 학습 데이터에 50대 50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학습 데이터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1과 0의 비중이 50%씩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델을 학습을 시켰더니 이 모델은 정확도가 6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델을 우리는 이제 위크 모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크 모델이 우리는 이제 어댑티브 부스팅에서는 어떠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냐면 적절한 가이드만 주어지면 could be boosted라고 되어 있죠.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어디까지? 굉장히 정확한 스트롱 모델까지도 향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제 구현하고자 하느냐? 어댑티브 부스팅에서는 새로운 클래시파이어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건 꼭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뿐만이 아니라 리그레션 문제도 해당이 되니까 새로운 모델이라고 일반화를 시켜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모델은 좀 더 앞에서 모형이 잘못하고 있는 어려운 케이스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차를 한번 말로 설명을 드리고 뒤에서 다시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 데이터셋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의 rule of thumb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가 뭐냐면 이게 바로 위크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랜덤 게싱보다는 좀만 더 잘하는 모델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뭔가 이 모델이, 위크 모델이 잘 맞추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잘 못 맞추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가중치를 다시 결정하겠다. 리웨이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리웨이트를 하겠느냐? 학습 데이터셋에 있는 이그젬플들을 다시 가중치를 부여하겠다. 근데 그 가중치를 부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앞선 모델이 잘 풀지 못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previous rul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선 모형이 잘 풀지 못하는 어려운 케이스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샘플링이 될 수 있도록 가중합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데이터셋을 통해서 두 번째 위크 모델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이 다음 단계고요. 이거를 쭉 충분히 많이 반복을 한 다음에 이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냈던 규칙들을 적절히 결합을 하게 되면 하나의 매우 정확한 스트롱 모델에 가까운 모형이 만들어진다는 게 부스팅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를
뒤에서 실제 데이터의 예시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또 다른 하나의 방식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팀이 퀴즈쇼를 나간다라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팀 A가 있고요. 팀 B가 있습니다. 이 팀들이 퀴즈쇼를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팀 A에는 A와 B와 C와 D와 E라는 멤버가 있고요. 팀 B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팀 A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시중에서 시사상식 퀴즈에 해당하는 그 문제와 답이 많이 있는 책을 5권을 삽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다른 책이니까 A에다가는 북 1, B는 북 2, C는 북 3, D는 북 4, E는 북 5를 할당을 해주고요. 책 5권을 서로 다른 5권을 각각을 할당을 해주고요. 자,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문제와 답을 외워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퀴즈쇼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이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답을 도출해서 그 답을 그 답들의 5가지 답들의 대표값을 최종적인 팀의 대답이라고 또는 응답이라고 산출을 해냅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배깅 방식입니다. 복원 추출이라는 개념, 복원 추출을 통해서 원래 데이터, 시사상식 문제들에 대한 문제집은 완벽하게 다른 문제집은 없을 거니까 약간씩은 다른 문제집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팀 B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하냐면 우선 첫 번째 사람한테 문제집 한 권을 줍니다. 문제집 한 권을 주고 풀게 시켜요. 여기에서는 뭐 북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곳에 강점이 있고 어떤 곳에는 단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뭐 공학 출신이라서 과학은 정답률이 매우 높은데 예술과 역사는 굉장히 정답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니은이라는 사람한테 두 번째 북 베타라는 책을 살 때 서점에 가서 과학의 비중이 조금 더 문제 비중이 낮고 예술과 역사의 비중이 높은 책을 고릅니다. 아무렇게나 고르는 게 아니죠. 앞사람이 잘 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비중이 낮고 잘 못 푸는 정답률이 낮은 영역의 비중이 높은 책을 찾아요. 그래서 니은이라는 사람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과정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니은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술과 역사는 어느 정도 정답률이 높아졌는데 정치 경제에 대해서는 정답률이 낮아요. 그러면 뭐 D라는 사람의 북간마를 찾을 때는 역시 니은이라는 사람이 정답률을 높게 내주었던 문제 비중이 낮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비중이 높은 문제집을 찾아서 또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뭐 델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퀴즈쇼에 나가서는 한 문제를 가지고 이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요 5개의 모델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 각각 문제를 풀게 한 뒤에 애그리게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스팅의 예시입니다. 부스팅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뉴럴 앙상블 설명을 처음 하면서 두 가지의 그 패러럴한 이제 병렬 처리가 가능한 방법론과 병렬 처리가 불가능한 방법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배깅은 동시다발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패러럴 프로세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스팅은 앞선 모형이 얼마만큼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한 뒤에 그 다음 모형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얘는 패러럴 프로세싱이 불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뒤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나중에 실습을 할 테지만
배깅보다 부스팅이 일반적으로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실습하면서 실습을 안 듣고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외부에서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백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러너가 의사결정 나무나 인공신경망인데 인공신경망 하나의 학습 복잡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 모델 하나 학습시키는 게 나중에 이 부스팅, 특히나 어댑티브 부스팅은 스텀프 트리라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딱 한 번만 한 번 스플릿한 것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스탬프 트리를 수백 개를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보다도 요 인공신경망 모형 하나를 만드는 거에 대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스팅이 전체 시간이 패러럴 프로세싱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이 페이지의 예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위크 모델이 부스팅이 될 수가 있다, 부스티 될 수가 있다, 성능 향상이 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개별적인 모델을 순차적으로 학습을 시킬 건데 하나의 모델은 한 번에 한 턴에 학습을 시키는 것이고요. 각각의 이 턴 마지막에는 어떤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냐면요. 이제 분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귀 관점에서도 회귀 오차가 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동일합니다. 오분류된 이그젬플들을 찾아다가 그 이그젬플들이 새로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가중치를 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선 모델에 의해서 나타난 큰 에러는 이어서 학습된 모델이 그 에러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줄어들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두 번째 데이터셋을 만들고 두 번째 모델 만들고 세 번째 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각각의 순서에 있는 모델들에 대한 결과물을 전부 결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서 수도 코드를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페이지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뒤에서 예시와 함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어댑티브 부스팅의 알고리즘은 첫 번째 앙상블 사이즈 T, 다시 말하면 몇 개의 개별적인 인디비주얼 러너를 쓸 것이냐는 우리가 사전에 정해줘야 됩니다. 보통 한 50개에서 100개 이상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념적인 설명의 이해도를 수월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범주 분류 케이스로 한정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범주 분류에서는 레이블을 yi는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1로 표현을 할게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 기억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0과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스팅에서는 어댑티브 부스팅에서는 뒤에서 나올 지금부터 설명할 그 장치를 그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0과 1이 아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로 정의를 합니다. 0, 1로 정의하느냐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정의하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알고리즘의 진행을 위해서 임의로 분류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는 이 D1i라는 거는 이 각각의 첫 번째 데이터셋에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요게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데이터셋에 example i가 선택될 확률입니다.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모델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못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동등한 권한을 주겠다. 동등하게 선택될 확률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이 앙상블 모델, 그 개별 모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복문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HT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이에요. 보통은 스탬프 트리를 씁니다. HT는
얘는 무엇을 주로 쓰느냐? 스탬프 트리를 쓰고요. 스탬프 트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영역이 있을 때 딱 한 번만 뭐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x 동그라미 이렇게 있으면 딱 한 번만 그어서 모델을 분류하는 트리예요. 이게 스탬프 트리입니다. 스탬프라는 게 이제 그 나무 밑둥이라는 개념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뿌리에서부터 딱 한 번만 자르고 끝낸다라는 개념으로서 스탬프 트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크 모델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랜덤 게싱보다 조금 더 좋은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HT를 어디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느냐? DT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이 첨자가 T 똑같잖아요. T번째 모형은 T번째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먼저 계산하느냐? 해당하는 모델의 단순히 여기서 생각해서 오분류율을 계산을 합니다. ET라는 건, 엡실론 T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현재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과 추정된 값 사이의 차이, 추정된 값이 다른 것에 대한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최소한 이범주 분류 문제이고 밸런스가 잘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0.5보다는 커야지만이 이거를 뭔가를 향상시킬 여지가 있는 거지.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찍는 모델보다도 그 찍는 경우보다도 더 성능이 낮은 모델은 사실은 가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브레이크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최소한 랜덤 게싱보다는 잘해라 이 얘기입니다. 0.5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에러 값이. 그게 0.5보다 크면 그냥 브레이크하고 다시 돌려라. 다시 모델을 학습해라. 또는 데이터셋을 뭐 다시 이제 다음 턴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알파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알파 t, t번째에 대한 알파 t인데 이 알파 t는 가중치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계산식을 잘 보시면요. 얘는 한번 두 가지 케이스만 볼게요. 알파 t 같은 경우에는 알파 t는 만약에 엡실론 t가 0.5에 가깝다라고 했을 때 0.5는 되면 이제 브레이크가 되니까 안 되니까 제외하고요. 0.5일 때는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의 자연 로그의 0.5분의 0.5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의 로그 1이니까 결국은 로그 1은 0이니까 0에 가까워지겠죠. 이 알파 t는 나중에 개별적인 모델 HT를 결합할 때 가중치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오분율이 0.5 랜덤 게싱에 가깝다면 그 모델은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가중치를 거의 0에 가깝게 주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겠고요. 만약에 알파 t가 0이다. 다시 말하면 100% 정확한 모델이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의 로그의 ln의 0분의 1 해서 거의 뭐 굉장히 큰 값, 무한대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0값은 안 나올 테니까 스탬프 트리를 통해서는 큰 값을 갖는다. 결국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가 높을수록 최종 모델을 결합하는 시점에서의 가중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모델의 가중치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D 플러스 1번째 데이터셋에 대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D 플러스 1번째를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식을 한번 볼게요. 식을 한번 보면 i번째 객체가 t 플러스 1번째 데이터셋에서 갖는 부분입니다. 그 선택될, 샘플링될 확률입니다. 분모는 확률 값을 1로 만들기 위한 노멀라이즈 팩터니까 그냥 생각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분자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dt의 i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알파 t 곱하기 yt 곱하기 ht의 xi입니다.
개별적인 i번째 객체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요 파트는 요 DTI에 해당하는 파트는 최소한 T 시점의 선택 확률이 기준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알파 t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알파 t가 크면 클수록 모델이 정확하다는 얘기였고요. 근데 모델이 정확한 녀석에 대해서는 이 변동성을 크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증폭시키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갖는 의미는, 이 녀석이 갖는 의미는 HT가 정확하면 이 샘플링 레이트에 변동성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을 키우겠다. 다시 말하면 HT가 잘 맞추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요. 이제 급격하게 선택 확률 줄여버릴 것이고 HT가 정확한 모델인데 틀렸으면은 심각한 문제니까 이 다음 단계에서 선택될 확률을 크게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증폭되는 가중치라고 보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요 세 번째 익스포넨셜 앞에 요 파트를 보시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먼저 예로 설명을 하자면 요 값은 얼마만큼이냐면 yt하고 htxi가 같을 때는 항상 1의 값이 나옵니다. 왜냐면 yt가 1이거나 ht가 1이거나 yt가 마이너스 1이거나 ht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 다 곱하면 그냥 1이 나오죠. 요것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yi의 값을 0, 1이 아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계산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 부분 좀 지울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yt와 htxi가 다르면 이 말은 이제 여기서 죄송합니다. 첨자를 좀 잘못 썼는데요. 여기 지울게요. yt 지우고요. 여기가 yi입니다. i번째 객체에 대한 정답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yi입니다. y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아까처럼 다시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 i번째 객체 실제 정답과 i번째 객체의 입력 변수들을 이용해서 t번째 모델이 예측한 결과물이 다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모델이 잘 맞추고 있으면 yi 곱하기 htxi가 1이고 알파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익스포넨셜 안쪽이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예요. 그 말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잘 맞추고 있으면 그러니까 HT가 i의 정답을 맞췄다. 그러면 t 플러스 1번째 데이터셋에서의 i가 선택될 확률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정답을 맞췄다. HT가 i의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 얘가 이쪽 파트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곱해줘 가지고 플러스가 되겠죠. t 플러스 1번째 데이터셋에서 i번째 객체가 선택될 확률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증가 감소, 항상 이게 1 또는 마이너스 1일 텐데 그 증가 감소의 폭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 바로 여기서 보시는 알파 t번째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 폭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개별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개별 모델에 대해서 HT라는 우리가 만들었던 모델들을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인 가중치가 알파 t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 알파 t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사용을 해서 개별적인 모델들이 학습 과정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최종 예측에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예시로서 앞에 식을 설명을 해볼게요. D1이라는 데이터셋 X축, Y축 두 개가 있고요. 두 개의 변수가 있고요. 각각의 플러스 범주와 마이너스 범주가 있는데 이 범주의 크기가 샘플링 레이트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다 그 학습 한 번씩 선택이 됐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텀프 트리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번 이렇게 구분한 트리예요. H1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왼쪽이 파란색이고 오른쪽은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고 이쪽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테니까 앞서 예시에 의해 앞서 메커니즘에 의하면 첫 번째 엡실론 1 지금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써드릴게요. 엡실론 1은 왜 0.3이냐? 전체 10개 중에 못 맞춘 거의 비율이 지금 이거 3개가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3이 돼서 0.3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알파를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2분의 1에 여기서의 로그는 자연 로그입니다. 0.3분의 1 빼기 0.3 하면 0.42가 돼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다음에 D2를 뽑을 때 잘 보십시오. 여기 지워볼게요. 지금 여기 이 세 개의 데이터들은 데이터 포인트들은 이그젠플들은 오분류가 되어 있는 이그젠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한 식에 의하면 이제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예시를 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알파와 이제 엡실론과 알파를 계산을 한 다음에 i번째 객체가 이그젠플이 다음번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선택될 확률 공식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1번 케이스는 뭐냐면 정답도 1이고 예측된 범주도 1범주인 겁니다. 플러스를 1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를 하자면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인 거죠. 얘네들은 yi 곱하기 htxi가 1이니까 얘가 1 자체가 되니까 알파는 0보다 크고 하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0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현재보다 선택될 확률이 감소한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정답도 마이너스 1이고 예측값도 마이너스 1이어서 곱하니까 1 돼버린 겁니다. 케이스 1과 마찬가지로 곱해서 1이 됐기 때문에 확률값은 줄어듭니다. 다시 말하면 정분류가 되는 객체들은 다음 단계에서 선택될 확률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케이스가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죠. 실제로는 정답은 1범주인데 이 예측은 마이너스 1로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될 것이고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익스포넨셜의 플러스니까 얘는 1보다 커져서 확률값이 커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1번 케이스들의 십자 표시가 작아지고요. 2번 케이스들의 일자 표시가 작아졌지만 3번 케이스의 십자 표시는 커졌다. 다시 말하면 다음 단계에 선택될 그 학습 데이터로 선택될 확률이 커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조정된 선택 확률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의 개수만큼 샘플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샘플링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잘 안 드렸는데 백인과 마찬가지로 복원 추출을 합니다. 근데 복원 추출을 할 때 백인과 부스팅의 차이는 뭐냐면 백인은 항상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렇게 3개만 볼게요. 그러면 부스트랩 1과 부스트랩 2와 부스트랩 3가 있을 때
데이터 선택 확률이 항상 3분의 1로 같습니다. 이렇게 3분의 1로 같은 확률에서부터 데이터를 똑같은 개수만큼 뽑아내는 거고요. 부스팅은 뭐냐면 원래 처음에는 3분의 1씩이었는데 모델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0.5, 0.3, 0.2로도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번에는 0.4, 0.4, 0.2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객체 3개를 뽑는 거랑 여기에서부터 3개 뽑는 거랑 여기에서부터 3개 뽑는 거는 선택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 확률이 큰 것들이 랜덤한 복원 추출보다는 더 많이 발생할 확률 또는 더 많이 뽑힐 확률이 크겠죠. 자, 이 파트는 이제 지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셋으로부터 방금까지 계산한 방식을 통해서 샘플링 레이트를 통해서 두 번째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탬프 트리를 H2를 만들어 봤더니 이번엔 이렇게 되었습니다. 왼쪽은 파란색이고요. 오른쪽은 빨간색입니다. 엡실론을 계산을 해 봤더니 여기서는 엡실론이 0.21이고요. 알파2는 0.65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게 개념상의 그 표시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느냐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 계산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쪽 파트에 지금 파란색 영역에 존재하는 요 3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오분류가 되었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3개의 영역은 다음번 데이터셋으로 갈 때 정분류가 되었으니까 줄었지요. 여기에 있는 영역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보라색에 해당하는 영역은 이 선택 확률이 증가했죠. 왜냐? H2가 잘 못 맞추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번에는 또 이게 이제 D 여기서 다시 한번 쓰자면 이게 H1, 이게 H2가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을 통해서 다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서 만들면 H3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엡실론 3 0.14, 알파 3 0.92가 되는 거죠. 이 방법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지금 이 예시에서는 딱 3번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탬프 트리는 특정 영역을 정확하게 특정 축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단순한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스탬프 트리 3개를 써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렇게 분류 경계면을 만들어내서 파란색 십자 표시와 빨간색 일자 표시를 완벽히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게 부스팅의 그 놀라운 스탬프 트리를 조합한 것에 대한 놀라운 결과물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이제 10페이지에서부터의 예시고요. 원래 데이터셋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요. 여기서 보시는 H1이라는 모델을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될 확률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동그라미의 크기로 봐주십시오. 이 데이터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오분류된 파트 한번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5개가 있을 겁니다. 해당하는 5개의 동그라미 크기들이 다 커진 걸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작아졌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점선이 그 시점에서의 두 번째 모델입니다. 만들었더니 이제 이렇게 됐고요. 오분류된 것들 보니까 여전히 이 녀석은 오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면 이 파란색을 잘 맞춰야 되니까 여기에서 보시는 이제 수평선이 만들어지고요. 그 이 세 가지 모델을 결합한 게 지금 녹색 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가지 모델을 다 결합한 게 이제 이 보라색 선이 되겠죠. 원래는 이제 녹색 형광색 선이었는데 제가 같은 선을 써가지고 이걸 반복적으로 쭉 하다 보면
단순한 스탬프 트리를 가지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만 같은 분류 경계면, 복잡한 분류 경계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예시들을 다양한 자료에서 지금 따온 거기 때문에 참고 삼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전체적인 예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세 가지의 방법론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보자면, 싱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하나의 모형을 만들고 끝납니다. 백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스팅하고 비교를 해보면 동그라미의 크기가 같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가 선택될 확률이 이 복원 추출을 유니폼 분포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객체들은 그 모델에 상관없이 자기가 학습 데이터에 선택될 확률이 같아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병렬적으로 이거를 바로 한꺼번에 다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패러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반면에 부스팅은 시퀀셜한 모델입니다.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서 모형을 만들고 모형이 잘 맞추지 못하는 것을 집중해서 샘플링을 다시 한 다음에 두 번째 모형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게 부스팅입니다. 부스팅의 이 상황을 예시로 한번 보시면요. 왼쪽은 이 다이아몬드랑 이 크기가 점점 X표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걸 통해서 하나의 부스트 트리를, 스탬프 트리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 스탬프 트리를 결합했을 때 최종적인 모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바로 여기 보시는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여기는 왼쪽은 개별 모델이고요. 오른쪽은 전체 모델인데, 이 약간 반달 모양이 겹쳐져 있는 이 경계면조차도 어느 정도 이 스탬프 트리의 결합을 통해서 맞춰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배깅과 부스팅의 차이를 한번 보자면, 배깅은 데이터를 샘플링을 함에 있어서 트레이닝 셋의 순서 또는 크기와 상관없이 완벽하게 랜덤하게 추출을 하는 반면에,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1이 하나였다가 셋 2에는 2번 등장했다가 셋 3에는 3번 등장하고 셋 4에는 5번 등장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1번 모델도 이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H1, H2, H3는 모두 1번 example을 정분류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1번 데이터가 시그널을 주면서 야, 나 좀 제대로 맞춰봐라 하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계속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방법론이 이제 많이 나타나면서 비전 쪽에서는 해당하는 기법들이 다 거의 대부분 이제 장악을 했지만, 딥러닝 방법론 이전에 이 어댑티브 부스팅은 성능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얼굴의 영역을 이렇게 잘 찾아주고 있는 이러한 페이스 디텍션 같은 알고리즘에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댑티브 부스팅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